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섬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는 섬이 제주도, 울릉도를 비롯 몇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구석구석에 작은 섬들이 많고 꾸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태어난 섬은 모든 인구를 다 합쳐도 6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저는 그 섬에서 52년 만에 태어난 아기였지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그 섬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걷고 물고기를 잡는,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삶이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섬에서 아빠는 고기를 잡고 엄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순박하고 착하신 분이었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몇 명 없는 동네 사람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그 작은 섬에서 먹고 살 것 농사 짓기도 바쁜데 몇 항아리씩 술을 담그시고 이틀에 한 번꼴은 그 술을 마신 채 인사불성이 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도깨비나 귀신처럼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뭔가 휘두를 때마다 팔에 있는 야차 문신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엄마를 때리기도 했고 저한테 물건을 던질 때도 있었지요. 저희 집이 다른 이웃들과 뚝 떨어진 데 자리 잡게 된 건 아마 이런 아빠 탓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숲을 헤치고 10분 넘게 나가야 이웃들이 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만날 싸우고 부딪히는 게 일이었을 테니까요. 결국 고생은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술 먹고 벌겋게 달아올라 패악을 부리는 아빠의 모습이 귀신 같고 밤도깨비 같아 심장이 조여들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술만 드시면 저한테 폭언을 하셨거든요. 오빠 대신 제가 잡혀갔어야 했다는 둥, 너는 시집도 가면 안 되고 끝까지 엄마 아빠 옆에서 모셔야 한다는 둥, 어린 제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말을 하면서 제게 욕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때마다 말리던 엄마만 괜히 몇 대 더 맞았던 거죠.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몇 번 듣다 보니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아마 제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태어날 무렵 잘못되었던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해주셔서 한 번도 오빠의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 지르는 소리 때문에 얼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짐작하는 거죠. 어쩌다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튼 아빠가 그 원인을 저한테 돌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듯 했습니다. 그 좁은 섬에서 피할 데도 없고 하루하루 어린 마음에도 견디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죠. 유일하게 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바뀔 때는 한 달에 2번 생필품을 싣고 섬에 배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배가 들어오면 평소 먹지 못하던 각종 과자며 주전부리를 얻을 수 있어 언젠가부터 그 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만 빼면 나름 평화로웠던 제 생활이 산산조각 난 것은 어느 해 기록적으로 큰 폭풍이 섬을 휩쓸었을 때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난 수백 년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폭풍이었다고 했습니다. 섬의 절반이 물에 잠겼고 마을 사람 6명 중 5명이 세상을 떠났지요.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모님 시신은 흔적도 없이 바다가 삼켰고
그래도 사람이 살던 곳이었건만 파도가 쓸고 지나간 곳에 남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즈음의 기억이 가물거리기는 해요. 집안에서 엄마와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아빠는 욕지거리와 함께 어딘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 아빠를 만류하는 엄마의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쾅! 소리가 났고, 물이 휩쓸려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비교적 높은 지대의 나무 위에 빨래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들시들 힘을 잃어가던 것을 폭풍이 가라앉은 후 섬 상황을 살피러 온 생필품 배 선장님이 발견하셨던 거죠. 아마 어른들에 비해 몸이 가벼워서 물에 떴고 오히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위로 떠오른 것 같다는 게 선장님의 짐작이었습니다. 어쨌건 폭풍으로 인해 졸지에 고아가 된 저는 선장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이 드신 선장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분이 몇 년 전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이 되었고 그 바람에 허전하고 적적했던 선장님 부부가 저를 받아주신 거죠. 부모님이라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가까운 연세였지만 두 분은 투박하고 정갈하게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덕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까지 저는 두 분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분이 차례대로 돌아가시면서 갈 곳을 잃었지요. 두 분의 친척들은 제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재산이라도 물려받아 어떻게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셨지요. 사실 두 분이 남긴 건 별로 없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재산을 다 쏟아부으신 데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거동도 불편해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친척들이 달려들어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조각조각 낼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선장님의 아내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진화야. 우리가 너를 입양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너는 귀한 자식이다. 그런데 우리 죽고 나면 아마 친척들이 어떻게든 널 쫓아내고 뭐 가져가는 거는 없나. 눈에 도깨비 불을 켜고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멀쩡하고 아직 몸 움직이기 편할 때 너한테 뭐 좀 주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장님 아내는 저를 은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현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용돈 주는 거 이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서 나중에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집에서 나가야 하면 그 돈으로 어디 월세라도 구하라고 말이죠. 은행에서 제가 얼마나 죽죽 울었는지요. 그런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토닥토닥 두들겨주던 그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돌아온 후 선장님 아내는 제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몇 개, 금목걸이 몇 개, 그리고 작은 금거북이 2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주세요? 우리 집에 이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그것뿐이야. 아무한테도 뺏기지 말고 잘 간직해. 나중에 그나마 팔아서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반질거리는 그 주머니를 받고 저는 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 두 분도 제게 엄마 아빠 소리를 해달라 하신 적 없지만
이미 그분들에게는 제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후 저는 친척들의 텃세에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집도 이미 팔고 월세로 살고 계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서로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죠. 일단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제대로 졸업해야 한다는 두 분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고시원으로 가방 2개 들고 들어가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감사하게도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좋은 아이들이어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때 홀로 우두커니 있자니 정말 외롭고 두 분이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 두 분이 먼저 생각나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바로 취직을 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그렇게 잃은 것 외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있어서 나름 순하고 평탄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역시 인생은 복병이 있더라고요. 취직해서 만난 남자, 제 남편이 제 인생 최대의 복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로 마주칠 때는 그냥 얌전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낮이나 밥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다른 남자 직원들은 한 번씩 괜시리 농도 걸고 기웃거리면서 추근덕거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직하고 성실하기만 했어요. 저한테도 딱 선지켜서 다가오지 않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 모습이 좀 매력적이기도 했는데 사실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선장님 부부가 미리 전해주신 돈도 좀 있고 금부치도 있지만 사실 그거 다 해봐야 정말 작은 집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는 거여서 저는 취직하고도 한동안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분들이 주신 돈은 건드리지 않고 제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살 집을 구하는 게 사회초년생이었던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데 눈 돌릴 새 없이 일만 하고 꾸미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월급의 70% 이상을 모으고 퇴근 후에 가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모은 결과 정말 기적처럼 회사 근처에 방 2개짜리 집을 월세 아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떨리던 날이 또 있을까요? 5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방 2개 들고 나오던 날 고시원 사장님이 저한테 한 달치 월세를 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고시원 최장 고객이야. 얼마 안 되지만 새 집에 필요한 거 사섰어. 그동안 진화 씨가 묵묵히 고시원 청소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냉장고 정리도 도맡아서 했던 거 내가 다 알아요. 원래 그거 아르바이트 승이 해야 되는 건데 진아 씨가 그냥 자기 일처럼 해준 거 고마워요. 그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소하지만 그래도 받아줘. 사실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울컥할 때마다 그동안 눌러 참았던 것들이 쏟아지는지 아이고 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고시원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진짜 덜덜 떨리는 다리와 손을 어쩔 줄 모르며 제 첫 집으로 들어간 순간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비록 전세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제 공간이잖아요. 벽지 하나, 타일 하나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혹시 마루에 생채기라도 날까 싶어 까치발로 살살 걸으며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보통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삿짐 차가 와서 가구며 가전을 실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시원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라 짐이라고는 트렁크 2개가 전부였거든요. 오죽하면 집주인이 이삿날 절 보러 왔다가 너무 놀라서 안 쓰는 냉장고랑 세탁기 있으니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빈손으로 올 줄은 몰랐다나요? 저야 감사히 받겠다고 했지요. 냉장고랑 세탁기가 들어오니 사실 다른 건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환호성 나오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불은 있어야겠네? 이불은 좀 좋은 거 사자. 고시원에서 만날 종이잔처럼 얇은 호껍데끼를 사시사철 덮고 잤는데 새집에 오니 당장 잠잘 침구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나가서 침구를 사오려고 일어났는데 어라? 누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집주인도 왔다 갔고 부동산가도 볼일 다 끝나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었습니다. 의아함을 안고 문을 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강 대리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남편은 제 질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뭐라고요? 라고 되묻자 그제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사를 하신 데서 마침 제가 오늘 오후 반차인데 우연히도 근처고 그래서 한번 와볼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사하는 집에 빈손은 아닌 것 같고 휴지를 살까 했는데 그건 너무 흔해서 뭔가 구구절절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 뒤에 놓여있던 커다란 보따리를 흘낏 봤는데 세상에 침구 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래서 이불 세트를 사오신 거냐고 했더니 정말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불이 중요한지 아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이불집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베스트셀러라며 이 이불 덮다가 다른 이불 못 덮는다면서 있는 대로 자랑을 하고 그 큰 보따리를 쓱 내미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오래 산 건 아니었고 사람들과 교제가 활발한 것도 아니어서 들은 얘기가 많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살다 살다 직원 집을 방문하면서 이불 세트 사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 황당하니까 진짜 걸러지지 않은 파한대소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배를 잡고 웃으니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더듬거리며 변명처럼 말을 하다가 제가 웃는 걸 보고는 오히려 맘에 평안이 온 듯 편안하게 미소를 띠더라고요. 얼결에 이불이 생겨 좋기는 했습니다. 얼른 받아서 집 안으로 넣어두고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좀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알게 된 지 4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둘이 밥을 먹었고 그날 이후 찬찬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1년 후에는 결혼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평화로운 줄 알았습니다. 초년 고생을 하면 중년부터는 평안하게 산다더니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가끔 바다에 휩쓸려 돌아가신 아빠와 엄마,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선장님 부부를 떠올리며 저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중얼거릴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이 와중에도 아빠는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여전히 아빠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남긴 탓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말로 로맨틱하거나 사랑꾼 기질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딱 담백하게, 우직하고 적당히 다정했지요. 그래서 저도 큰 불만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될 때까지는 아이만 없을 뿐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니 조금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이 별로 좋지 않고 자궁도 많이 약해서 임신이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면서 순간 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빠 얼굴이 떠올랐는지요. 늘 술에 쩔어 붉은 얼굴의 아빠는 술이 깨고 나면 노랗게 변한 얼굴로 시원한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그 누런 얼굴, 누런 눈이 황달이고 간이 안 좋아서 생긴 증상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 유전이 제게 전해진 건가 싶어 새삼 원망스럽고 속상하더라고요. 제 간도 간이지만 은근히 아이를 바라고 있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은 크게 실망한 빛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라 티를 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의 변한 행동을 보며 제가 뒤늦게 느낀 것이었지요. 그래도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꾸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 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니 그저 답답할 수밖에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글쎄 남편이 저 모르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고 계속 이자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몇 달 이자가 밀렸다는 통지문이 날아온 거였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다 처리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우편물이 하나 더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추가 대출에 대한 통지였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몰래 남편의 계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남편의 짐도 몰래 뒤지고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도 들여다보면서 캐갈수록 남편의 비밀은 걷잡을 수 없이 깊고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땡겨 쓴 빚만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카드 3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제게 주는 생활비도 카드 현금 서비스로 준 거였습니다. 대체 월급은 어디다 쓰는 건가 싶어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남편의 행방을 묻더라고요. 급하게 퇴직금까지 산정해서 나가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곤란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나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듣고 싶어 계속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온갖 생각이 다 휘몰아치면서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혹 나쁜 일에 걸려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을 직접 찾아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염치불구 남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최근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벌써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고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으니 점점 초조해지던 그때 남편과 아주 오랜 친구인 분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제게 희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강영구 씨 아내인데요. 아, 재수 씨, 저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금 저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여쭤보기 너무 민망한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요. 네? 일주일이요? 참, 그 자식.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휴, 네? 신신당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숨과 함께 남편 친구가 해준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눈빛이 번들번들한 남편이 친구를 찾아가 다짜고짜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했다네요. 그래서 돈은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너 무슨 일이냐 했더니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빌려달라 했답니다. 남편과 40년이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100원도 빌려달라 한 적 없는데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말하길래 아, 이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일단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있던 여유 자금을 싹싹 긁어 모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꼴이 영 찜찜해서 아마 주변에 전화를 좀 돌려봤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제야 알았어요. 영구 그 자식 도박판 다니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제야 쌓여있는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현금 서비스로 받은 돈들이 어디 들어갔는지, 왜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지 단숨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아마 저한테까지 손을 벌린 거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빌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빚이 더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휴, 재수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미친놈 진짜. 저는 걔가 도박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아니, 빠져도 내가 빠질 거 걱정했지 그놈일 거라고는. 남편 친구는 한숨을 100번쯤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넋이 나가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사고가 멈춰버리더라고요. 딱 정지한 채 도통 진행이 되지 않던 생각은 몇 시간 뒤 걸려온 남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다시 정신없이 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그 미친놈 진짜. 저 말고도 4명이에요, 4명. 뭐 몇천씩 빌려준 놈들은 없는데 200, 300 이렇게 해서 4명한테 빌린 것만 해도 벌써 1,000 가까이 되네요. 재수씨, 얘 다른 빚도 있죠? 네, 은행이랑 카드빚 있더라고요. 어쨌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면서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작고 별 볼 것 없는 집이지만 저와 남편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면 재산이라 일단 이것부터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집에 있는 남편의 인감이며 서류들을 긁어 모아 달려나갔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에 걸쳐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고 바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단칸 새방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도박판에 빠져 있는 동안 집을 정리해서 남편 친구들의 돈을 갚고 남편이 대출받은 금액들을 정리하고 카드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보름쯤 지나서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앞으로는 독촉장 다 봤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돈 많이 빌렸더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우리 그냥 소박하게 만족하면서 살자. 도박반은 결국 패가망신이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집 팔아서 빚 다 갚았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회사도 다시 구하고, 응?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예상한 남편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도박에 미쳐 눈이 돌아서 저한테 덤벼들어 패악질을 하거나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죠. 간절히 원하는 건 물론 후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없더라고요. 몹시 복잡하고 슬픈 얼굴로 제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 집을 팔았구나. 나도 그것만은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 빚을 다 갚았다고? 결국 당신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네. 그것만큼은 안 하게 하려고 내가 무던히 애를 썼는데.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새로운 방식의 적반하장인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단단히 뭐에 홀렸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눈이 희번덕 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진 돈 좀 있겠네? 어쨌건 이 집 팔고 빚 갚았어도 좀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작은 새빵 하나 구해서 혼자 살 수는 있지? 그럼 남은 돈 나 주라. 어차피 우리 재산 중에 반은 내 거잖아. 줘, 어? 줘. 아니, 무슨 5살 애가 떼를 부리는 것처럼 남편은 제게 돈을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2천만 원, 아니 1,000만 원이라도 달라고 졸라대는데 지금까지 내가 함께 살아온 남자가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그 모습에 겁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계속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절 위한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대체 도박에 돈을 쏟아붓는 게 어떻게 저를 위하는 행동이라는 건지, 제가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놀다 보면 그 인형이 망가지는 순간이 오는데 본능적으로 이건 고장이 난 거라서 고치면 된다라는 느낌이 올 때와 이건 완전히 망가져서 회생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남편의 모습은 회생불능, 망가진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남편 손에 쥐어주었고 남편은 그 돈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을 챙겨 남편 친구에게 맡겨두고 저는 제 짐을 꾸려 떠나기로 했습니다. 희한하게 바다와 섬을 보며 자랐을 때는 그렇게 바다만 봐도 지겹더니 심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오니까 바다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한 번도 제가 스스로 바다를 찾은 적이 없었다가 정말 십수년 만에 바다를 찾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한적한 마을에 스미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조용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딱히 제게 사연을 묻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지요. 그 이후로 남편 친구에게는 한두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 남편이 짐을 가지러 왔었다는 연락 한 번, 그리고 혹시 제가 어디 사는지 아냐, 바뀐 연락처를 알 수 있냐는 연락 한 번이었다 하네요. 혹시나 해서 그 남편 친구에게는 제 바뀐 연락처를 알려주긴 했지만 남편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온 참이었거든요. 그저 다 잊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서 도망친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 동네 건달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 뭔가 꺼림직하더라고요. 그 동네 건달은 원래 지방에서 주먹 좀 쓰고 도박판 기웃거리던 사람인데 뒤늦게 마음 잡고 제가 사는 동네로 와서 노모와 함께 치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입이 걸고 과거지사가 파란만장하기는 해도 얘기를 나눠보면 나름 순수한 친구라서 제가 종종 함께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님은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말해도 몰라. 배도 안 들어오는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딱 누님이 두 번째인데. 그 뭐냐, 서해 신안 쪽에서 거의 중국 쪽으로 가서 있는 섬 하나에 살던 사람 알았는데. 나도 거기 언저리야. 거기 은근 자잘자잘한 섬들이 많은데 꾸미꾸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 내가 예전에 도박판 설계할 때 정말 출근하는 늙은이들이 몇 있었거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아주 지독한 노인네 하나 있는 거라. 얼굴도 누렇고 눈도 누렇고 아주 팅팅 불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도박판은 꼭꼭 찾는 노인네가 하나 있었어. 근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자기가 숨어 살던 섬 얘기를 하더라고. 폭풍 때문에 마누라 죽고 딸은 누가 데려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딸을 찾아서 간을 받아야 자기가 산다고 딸 찾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누님, 도박꾼들이 어떤 놈들이요. 다 인생 바닥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상 쓰레기였다니까. 그래? 그래서 그 노인네 어떻게 되었는데? 나도 모르지. 도박판 설계 한참 하다가 난 손 씻고 나왔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딸년 찾았다고. 이제 가서 빨대 꽂고 들러붙을만 남았다고. 몇 개 남지도 않은 이빨 드러내며 귀신같이 웃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와, 씨, 니놈 새끼도 참 팔자더럽다. 저런 것도 애비라고 들러붙어 빨대 꽂힐 생각하니 얼굴도 못 본 여자가 불쌍하더라고. 참 이상하죠? 그 친구 말을 듣는데 왜 새까맣게 잊었던 제 아버지가 자꾸 떠오르는 건지 등골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이상했는지 오히려 그 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 너무 소름 돋아 그렇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소름 돋지? 사람이 참 무서워. 그마이 살았으면 곱게 갈 생각도 해야 하는데 뭐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자식 간 빼먹겠다고 찾아대는지. 어우,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그 동생은 정말 소름이 끼친다는 듯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떨림이 전달되면서 저 역시 기분 나쁜 예감이 몸을 엄습해 왔지요.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하죠? 확실히 촉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봅니다. 어쩐지 찜찜한 그 느낌을 가지고 며칠 싱숭생숭해 있는데 세상에 제 눈앞에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대체 얼마나 날 괴롭혀야 이 모든 게 끝날까 싶었지요. 그래서 길 한가운데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왜? 도박할 돈 다 떨어졌니? 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장 사라져. 꺼지라고. 그러자 남편이 몹시도 처연한 눈빛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며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남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어라, 이 사람이 뭔가 제정신을 차린 건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얘기 정도야 들어도 되겠지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마주 앉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게 역력했지요. 할 얘기 있다며 해봐. 그러게, 만나면 참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몹시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요. 당신 아버지 말이야. 우리 아빠? 응, 바다에 휩쓸려 가셨다는. 살아 계시더라고. 손발의 힘이 모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동네 건달 동생이 봤다는 그 도박판의 사람이 제 아빠였던 게 확실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만난 거야? 도박판에서 만난 거야?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를 하겠다고 차근차근 들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는 5년 전, 남편이 처음 도박에 빠졌다고 제가 생각했을 그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수희 아저씨가 날 다급하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노숙자 같은 사람 하나가 날 찾는 거야. 누구시냐고 했더니 당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저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제 과거의 한 페이지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억지로 펼쳐져 모두의 앞이 낱낱이 까발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그 노숙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품 안에서 정말 오랜 세월이 묻어있고 얼룩덜룩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네요. 거기에는 어린 시절에 저를 안고 있는 아빠의 사진, 엄마와 함께 있는 사진 등 바닷물에 죄다 휩쓸려간 줄 알았던 사진들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내가 그때 술에 엄청 취해 있었거든? 그 섬 뒤쪽으로 휩쓸려가서 어찌저찌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망할 선장놈의 새끼가 슥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널 안구하는 거야. 모르지 뭐. 알고 안구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못 본 건지는. 여튼 거기서 빗물 받아먹고 버티다가 일주일쯤 지났나 살아나왔지. 그런데 마누라 죽고 새끼 죽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 삶에 낙이 없으니 술 먹고 도박하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살았지. 어라 근데 딸년이 살아있다네. 섬에서 살아남은 아빠는 혼자 그 섬에 머물다가 낚싯배를 얻어 타고 육지로 나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바로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10수년 만에 그 항구 도시를 찾았는데
거기서 제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선장님 부부는 돌아가셨을 때였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집 부부가 딸 잘 키웠고, 죽기 전에 그래도 돈 좀 해줬는지 장례 치르고 바로 집 구해서 떠났다고 했나 봐요. 그때부터 아빠가 절 혈안이 돼서 찾았던 겁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받았다는 재산과 저의 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수년간 수소문을 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알아내고 남편의 직장을 알아내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에게 장인어른이 돈 좀 필요한데 사위가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협박 비슷한 걸 한 모양이더라고요. 당황했던 남편이 일단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니 이걸로는 며칠 밥도 못 먹겠다며 조만간 다시 올 테니 1,000만 원을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눌러먹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퇴근하려던 남편을 납치하다시피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그게 도박판이었다네요. 자기 도박 자금이 떨어져 거기 있는 조폭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니 남편을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일단 본인도 살려면 돈을 줘야 빠져나올 수 있으니 현금 서비스며 대출을 받아 돈을 대고 그때부터 남편의 무한 굴레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하니 남편이 몹시 슬픈 눈으로 그러더라고요. 도박빚만 해결해주면 당신 앞에는 안 나타나겠다고 했거든. 물론 그것도 얼마 안 가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간 때문에 쓰러지면서 간 이식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당신이 어떻게 되건 당신 간을 받아야겠다고 펄펄 뛰더라고. 그 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도박판을 다닌다고 오해하고 헤어진 해 만에 난리를 치며 집을 팔아치웠던 것이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대요. 그렇게 제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제 아빠가 절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저라도 살리자 싶어 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이미 아빠와 관련 있는 도박사기꾼 조폭들이 붙어 있어서 도망갈 구멍도 없는데 저까지 엮이면 정말 아빠가 제 간을 빼갈 것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도망가고 남편은 저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돈 2,000만 원을 가지고 아빠의 도박빚을 다 갚고 아빠를 납치하다시피 끌고 요양병원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간 가져오라고 숨긴 딸 내놓으라고 온갖 폐악을 부리던 아빠는 병원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손 쓸 수 없이 간이 상해서 고통 끝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빠의 병원비와 남은 빚을 몇 년간 고생하며 다 갚고 이제야 절 찾은 거였습니다.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있다면 이런 걸까요? 대체 이 남자의 사랑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요.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찾은 건 얼마 전에 돈 다 갚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그래도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받았거든. 그런데 나 얼마 못 산다네. 몸 곳곳에 나쁜 세포가 퍼져서 장기마다 그 세포가 자리 잡지 않은 데가 없대. 그래서 적어도 나 죽기 전에 당신이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거 말해주려고 온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남편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는 병원이었지요.
세상에 제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있을 사람은 제가 아닌데 제가 뭐라고. 내 주제가 뭐라고 여기 이러고 주사 꽂은 채 누워있나 싶어 스스로에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사를 뽑고 침대 아래로 내려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제 옆에 있어달라 했습니다. 제가 똥오줌 받아내며 사지 못 쓰는 날이 오더라도 제 손으로 돌보고 싶다고 말이죠.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이 눈물을 글썽하며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몸을 제게 의탁한 채 벌써 의사가 말한 시한인 반년을 훌쩍 넘겨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발로 걷고 조금씩 자주 음식도 먹습니다. 가끔 통증이 찾아와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 살아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갚을 것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꼼짝 못해도 좋으니 그저 살아만 있어 주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다시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